내 집 마련의 시점, 네. 통상적으로 여러분은 23년 끝자락 정도를 겨냥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 세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지점을 타겟으로 하시면 좋겠다. 음. 생각보다 서울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네. 23년 내내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부동산을 두고 이제 집값 바닥을 찍은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올해 부동산 매수 시점이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오더라도 23년 끝자락일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드렸던 말씀의 기조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바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바닥이 아니라 네. 집값 등락률의 바닥인 거예요. 집값 등락률로 보면 마이너스 0.48%를 찍었죠. 네. 마이너스 0.48%를 찍었고 지금은 마이너스 0.3%에 가깝게 오죠. 네. 그러니까 집값 등락률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난주보다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네.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 반등한 건 사실이지만 네. 폭락폭을 좀 줄였다. 낙폭을 줄였다라고 보는 그 정도. 것이지 네. 가격이 바닥 찍고 올랐다라고 보면 안 되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전국 가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누구는 지방에 계시고 누구는 수도권에 계시고 다 그렇죠. 다르실 것이기 때문에 전국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말씀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집값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등락률이 올라가곤 있지만 마이너스 안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확한 매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0을 통과하는 지점인 그렇죠. 거죠. 네.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은 아직 남았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에 무관하게 먼저 전국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때 집값 등락률을 판단할 때 여러분께 꼭 세 가지 지표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 지표는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이 미분양 주택 건수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히 2020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축소되죠. 네. 축소됩니다. 네. 이때 집값이 상승하죠. 그리고 2021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죠. 이때 집값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집값 등락률이 이렇게 둔화돼요. 네. 22년 상반기에 여전히 0%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반등하다가 22년 중반부터 폭등합니다. 네. 폭등하다가 지금은 7만 5천 호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미분양 주택 건수의 그래프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집값 등락률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정확히 일치하죠. 네. 데칼코마니라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 믿으시듯이. 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손흥민 연봉이 왜 높을까요? 손흥민이라는 노동 공급은 하나인 것뿐이에요. 네. 그러나 손흥민과 같은 노동 공급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근로소득을 올릴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면 돼요. 그럼요. 여러분의 인적 가치를 올리시는 여러분을 개발하고 여러분이 더 경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네. 그 경제 여건에 맞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여를 더 해야 많이 하는 하는. 그런 사람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높이면 그만큼 여러분을 요구하는 수요가 그러니까 이 인건비도 연봉도 여러분의 가치예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국제 유가도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죠. 감산합이 도출을 하면 국제 유가 오르죠.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하니까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이렇게 다 모든 게 수요 공급인 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네. 해당 종목에 대한 수요는 없는데 팔고자 하는 자만 많으면 가격은 떨어져. 너무 자명합니다. 네. 부동산 매매 가격도 그래요. 단순하게 보십시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 때는 매매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시고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과정에선 집값 상승세가 계속 마이너스 국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나름 정점을 기록하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네. 나름.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시중금리가
먼저 정점 찍고 떨어져 주니까 매수세가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와요.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만 여전히 100이라는 기준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네. 이 지표상에서 네. 100이라는 기준선 밑에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금리가 그렇죠. 올라오니까. 네. 특히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집값 떨어졌으면 들어올 때 아니냐. 그리고 집값 바닥 찍었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매수세가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고 이제 둔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 등락률이 어떻게 됩니까? 좀, 이제 마이너스 0.48% 찍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0.3. 0.3에 가깝게 올라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프가 네.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또 역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게 시중금리고요. 시중금리가 먼저, 시중금리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먼저 정점을 찍어요. 22년 10월쯤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먼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매수세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와요. 맞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억 있지만 10억짜리 집 사고 싶어요? 아니죠. 아니죠. 레버리지 이용해야죠. 그쵸. 더. 그러니까 대출을 껴서 집 사는 거예요. 네. 누구나. 15억 있는 사람은 20억짜리 살고 싶은 거예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먼저 보시면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곧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네.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가 실제 인하되거나 혹은 곧 다음 달이면 인하할 거야 라는 믿음이 강해질 때 폭발적으로 네. 그 지점 네.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정점 찍고 한 2-3개월 연속 확실히 떨어져 준다. 그런 지점과 세 번째,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이 거의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물론 제가 쪽집게처럼 뭐 한 달, 두 달이라는 것까지도 맞출 수 있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한 2-3개월 정도 격차를 두고 거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전국 집값 등락률의 컨셉, 내 집 마련의 시점, 네. 통상적으로 여러분은 23년 끝자락 정도를 겨냥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내내 현금 보유하세요라고 드린 그쵸. 거예요. 네. 현금 많이 장전하고 계시고 집값이 다 조정되고 난 후에 내 집 마련하십시오라는 의견이었던 겁니다. 네. 다만 23년에 등장하는 이 부동산 시장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탈동조화예요. 탈동조화. 이 탈동조화는 뭐냐면 집값이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원래 집값 등락률을 보면 조금의 시간적 격차는 있겠지만 세계가 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만 2020년에 폭등한 게 아니에요. 네. 세계적으로 폭등했습니다. 23년, 22년, 23년 우리나라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그 부동산 시장 자체, 정책 그 자체, 정치 기조가 결정짓는 거예요? 거시경제가 결정짓는 거예요? 거시경제잖아. 네.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세 조정에 불과합니다. 경제를 보면서 부동산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집값 등락률을 봤을 때 세계가 같이 움직였고요. 우리나라 집값도 서울이냐, 뭐 경기도냐, 뭐 지방이냐 상관없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동조화죠. 근데 23년부터는 탈동조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21년, 22년 또 23년까지 네.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시경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팬데믹이나 전쟁이나 고물가나 그렇죠. 고금리 이런 것들 네. 다 네.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구조적인 문제도 직면해요. 그게 바로 인구 구조 변화예요. 인구 구조 변화. 근데 인구 구조 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없으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질 텐데 동조화일 텐데 인구 구조 변화가 맞물리다 보니까 따로따로 움직여요. 제가 왜 인구 구조 변화를 얘기하느냐. 제가 인구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정말 한 2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인구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인구의 증감에만 주목을 하시는데 인구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이다.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인구의 이동을 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인구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실제 서울 그리고 경기
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이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동합니다. 인구의 감소, 인구 오너스 시대,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는 우리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방에서 그런 현상을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당연하죠. 서울에선 그걸 체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라는 것을 결정할 때 네. 인구가 계속 서울, 경기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수요세가 뒷받침돼요. 그래서 20년부터 23년 동안 이상한 이런 경제 국면을 맞이하다가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서 제자리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은 좀 좋을 수도 있고 싫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균형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값이 균형점을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거대한 썰물, 이런 밀물, 이런 것들을 다 파도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동조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반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원래 뉴스는요, 어제랑 똑같은 건 뉴스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일어났던 것보다 다른 일이 일어날 때 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감은 다 뭐예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다른 일이 뭐예요? 어느 동네는 집값이 올랐대.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나라 전체 집값이 저점 찍고 반등한 것처럼 인식하면 안 되고요. 네. 서울 집값도 지금 마이너스 등락률입니다. 마이너스 0.2%예요. 서울 집값이 지난주보다 0.2%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값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서울 집값 중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반등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인 거예요. 근데 이 서울이 왜 그럴까요? 특히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규제를 도입했던 지역이 또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렇죠. 규제를 풀어준 지역이 또 어디예요? 또 서울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원래 서울 집값이 등락폭이 커요. 20년에 가장 많이 폭등했었고요. 네. 22년에 가장 많이 폭락했었어요. 하락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상승폭도 더 클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고요. 상승하는 시점도 가장 먼저 찾아온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23년 끝자락으로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만 네. 서울의 경우에는 좀 더 먼저 찾아오는 거죠. 3분기 끝자락 뭐 이렇게 가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3분기 끝자락이라고 제가 물고기를 잡아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지금 그런 걸 가늠하는 중인 거예요. 전망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지점을 타겟으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서울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네. 23년 내내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저점 찍고 0을 찍고 등락률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찾아올 텐데 지방의 경우에는 올해 내에 안 찾아올 수도 있다.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먼저 찾아올 수도 있다. 근데 전국 기준으로는 연말 끝자락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작년에 드렸던 얘기랑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이 부동산 시장을 좀 견해를 좀 들여다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네. 특히 내 집 마련은 내 집 마련이 무슨 투자입니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내 집 마련한다고 해보세요. 그 내 집은 전재산 맞습니까? 전재산 이상이에요. 빚까지 끌어다가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투자가 아닙니까? 투자죠. 이 투자라는 것은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을 것인가 저축은 저축한 저축 금리만큼의 수익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축도 투자입니다. 주식도 투자고 채권도 투자고 네. 다 투자인 거예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그 기간에는 그런 영역을 안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2년에 주식하지 마시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려요. 주식하지 않는 해다 22년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23년 연내 그래도 현금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여러분이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23년 끝자락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네.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 네. 들여다보시고요. 이게 정점 찍고 확실히 해소되고 있는가. 2, 3개월 연속으로 떨어져 주고 있는가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나 네. 아니면 인하될 게 거의 명확해진다. 100%다 믿고 있어요. 네. 그런 지점이면 확실히 시중금리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지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가격 등락률 그 자체입니다. 가격 등락률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격 등락률이 언제쯤 제가 왜 가격 등락률 그 자체를 봐야 된다고 하냐면 네. 가격이요. 어느 날 갑자기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0.5에서 어느 날 갑자기 플러스 0.5로 가지 않아요. 이게 뭐든지
정규 분포에 가깝게 모습을 그려요. 네. 물가가 9.1을 향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그 적정 물가에 도래되는데 걸린 시간이 네. 비슷하게 걸려요. 비슷하게.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실리적으로 설명드려보면 아파트 사러 가셔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개사무소 가십니다. 가시면 거기서 가장 싼 집이 같은 집인데 네. 어떤 건 13억, 네. 어떤 건 12억, 네. 어떤 건 10억. 네. 뭘 사실 거예요? 10억이죠. 당연히 싼 거 사야죠. 같은 집이면 10억. 그럼 왜 10억일까요? 급하니까. 급매인 거예요. 그럼 급매부터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가 거래될까요? 12억짜리가 거래되겠죠. 네, 순차적으로. 가격 등락률이 이게 실거래가인데 그러면 가격이 10억에서 12억으로 오르는 이유는 그 싼 거부터 거래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12억짜리가 거래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8억짜리가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가격 등락률도 역시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3%까지 얼추 왔는데 네. 이게 또 역시 0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그 가격 등락률 그 자체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세 가지 지표를 보시면 세 가지가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거를 시기별로 잘 보시면 네.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다. 서울 시민들의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2년이 평균이에요. 요 평균보다 요 아래쪽에 이렇게 우움푹 패여 있는 데 있죠. 요 시기가 집값이 진짜 쌌던 시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뿅.